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교권 추락을 둘러싼 교사들의 공분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5천여 명이 모여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실태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학생 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맞서는 개념일까요? 인권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면 추락한 교권이 되살아날까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극한호우에 우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정교철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비를 뿌려대는 그 극한호우로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 북부권 시군이 초토화됐습니다. 아직 실종자 2명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번 장마 때 북부권 시군의 피해와 또 현재 복구 상황, 그리고 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됐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천을 비롯해서 북부권 시군들의 피해가 컸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예천이기도 해서 예천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던서 피해가 발생했던 것 자체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마음도 많이 아프기도 한데요. 지난 13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열흘간 예천을 비롯해 북부권 시군에 내린 누적 강우량을 보면 문경이 351mm로 가장 많았고 영주는 339mm, 봉화 325mm, 예천도 한 289mm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상주 하북면의 경우에는 누적 강우량이 502mm로 북부권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예. 문경읍도 449mm, 봉화 무례면도 한 420mm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번 장마 때 경북 전체에서 사망자가 25명이 나왔는데 예천에서만 15명, 영주, 봉화는 각 4명씩, 문경 2명 등 전부 다 이제 북부권 시군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또 여전히 예천군에서 실종자 2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피해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고 네. 농업 피해 면적만 3,700헥타르에 달하며 가축들도 한 11만 8천여 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주택이나 공장 등 사유시설 피해도 500여 건이 달하고 이재민만 6,200명 정도, 이 중에서 한 700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인명 피해부터 해서 시설 피해, 농가들 피해, 농작물 피해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참. 자, 이렇게 피해가 가장 컸던 그 예천을 비롯해서 뭐 영주, 봉화, 문경 지난 19일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자,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원으로 되면 피해 주민은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함께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이제 국비 지원도 가능해지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뭐 수해가 났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시일이 제법 걸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이를 신고해서 집계를 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예. 다행히 이번에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흘 만에 복구권 4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히 선포한 거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수해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다음 날인 17일에 이제 예천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국 13개 지자체에 아주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고, 자, 국가 지원이 이렇고요. 경상북도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경상북도는 피해 복구와 함께 이제 실종자 수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이 이제 실국장들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은 복구라던가 또 복구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제도들도 좀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결국은 산사태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강제 대피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는 현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빨리 피해 복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실종자가 아까 2명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아직도 새로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군을 비롯해서 경찰, 소방 등이 이제 합동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자, 또 이 과정에서 그 해병대 그 병사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난 거는 이제 지난 19일 오전 9시 3분쯤 해병대 1사단 소속 최수근 상병이 당시에는 이제 일병인데 이제 순국한 이후에 이제 상병으로 이제 다시 계급이 상향을 됐는데, 어쨌든 이제 최수근 상병이 예천군 보문면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그래서 이제 14시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제 최상병에게 보고군장 강복장을 추서를 했고, 최상병의 유해는 이제 국립대장 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고,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그 위험천만한 수색 때문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고 이렇게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제 해병대의 수색 작전이 9명을 한 조로 해서 이제 대열을 맞춰서 강바닥에서 이제 실종자들을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이제 구명조끼는 착용을 하지 않았고 손에는 사비 한 자루씩 들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비. 네. 그 사고 당시에 9명 중 1열에는 이제 최상병을 비롯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물속에 빠졌고, 그래서 2열에 있던 장병들도 함께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나머지 이제 병사들은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최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색 작업이 이 같은 참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첫날인 지난 18일 날 이제 수색 작전에 투입되자마자
실종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예. 뭐 역시 뭐 해병대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는 해병에게 이제 뭐 14박 15일 정도의 포상휴가도 내걸었다고 하거든요. 네, 예. 뭐 해병대 측은 이제 동요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무리한 수색 작전 투입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이제 이런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신고가 늦어졌다던가 이런 초동대처 미흡 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경찰도 조만간 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꿈 많은 청춘이 너무 안타까운 희생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나 또 앞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극한호우 있잖아요. 이 예. 극한호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걸까요? 그 우선 극한호우가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극한호우라는 말이 뭐 거의 이번 장마 때 새롭게 등장한 용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예. 그 시우량 그러니까 1시간에 내리는 비가 최대 50mm이거나 3시간에 90mm일 경우를 동시에 충족을 하면 이제 이거를 극한호우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동시 충족할 때 예. 1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에 90mm 이상 내리면 이럴 때 네네. 극한호우라고 칭한다. 네. 우리가. 예. 단순히 강수량의 총량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비공식적이기는 한데 이제 작년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에 141.5mm의 비가 쏟아진 적도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장마에서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오전 3시 48분부터 해서 1시간에 51mm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경에서는 14일 하루에만 189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게 문경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일 강수량으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이번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심한 곳들을 보면은 뭐 우리 경북 북부권을 비롯해서 거의 비슷한 위도상에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충북 청주도 그랬고 괴산도 그랬고 충남 청양 이렇게 국토 중부권에 이렇게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 왜 위성 영상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비구름대가 위아래로 이렇게 길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쓱 한번 비가 내리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좌우로 길게 이렇게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런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게 원래 장마의 특징을 보면 뭐 날씨 예보 소식을 들을 때 보면 정체전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체전선. 예. 네. 이게 뭐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통상 장마 전선은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극한호우가 내렸을 당시에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적도 부근의 수증기를 끌어올리면서 한반도에 이제 유입시켜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14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적도 부근의 뜨거운 수증기가 서해를 거쳐 가로 방향으로 이제 한반도에 유입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 중남부에 가로로 넓게 퍼지면서 이제 많은 비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정도 위도상에서 만난 거군요. 찬 구름과 뜨거운 구름이. 예. 적도 부근의 이제 수증기는 이제 수증기 기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비를 뿌리는 이제 재료인데 이 적도 부근의 수증기가 강처럼 크게 분포한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수증기를 유입시켰고 이 수증기가 이제 북쪽의 찬 공기인 티베트 고기압과 만나서 폭우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 유입의 형태 변화의 가장 큰 원인도 이제 결국은 기후 변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제 장마의 행태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 이렇게 좀 장마비가 좀 온다고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또 어떻게 또 형성될지 모르고 어쨌든 뭐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태풍
태풍이 또 앞으로는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이렇게 또 태풍 때도 또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호우라든가 이런 게 또 빈번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극한호우는 이제 1시간 강우량 50mm, 3시간 강수량 90mm를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48건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88건, 2020년에는 이제 117건, 작년에도 한 108건으로 연평균 한 8%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81년부터 이제 2100년까지 한 20년간 연 강수량은 지금보다가 한 최대 18% 정도 증가하는데 네. 비가 내리는 날은 6일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가 더 적은 날에 온다. 즉 극한호우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후가 계속 변화할 건데 예. 이러한 일일 누적 강수량, 극한 강수량에 대한 전망들은 하나같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만이 인류의 재앙으로 여겨지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변화에 맞게 산사태 대응 체계도 좀 손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북부권 경우에는 이제 산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대로 된 대비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호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했는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마을 14곳 중에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한 곳은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 중에서 이거 자연재해 위험 자연재해 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는 한 곳도 없었고 산사태 위험지구는 한 곳은 있었죠. 취약 지역으로 이제 그렇죠. 영주, 풍기읍, 삼가리 맞습니다. 부녀가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 곳인데, 근데 여기도 지정은 됐는데 제대로 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이번에 총 산사태가 난 곳이 13곳인데 한 곳만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나머지는 지정조차 안 된 곳에서 나서 그래서 더 피해가 큰 거 아닙니까? 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게 2011년에 이제 서울에서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이제 수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보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지정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토지 개간이라든가 인위적인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했을 당시와 지금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한호우는 더 잦아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또 산사태 위험, 특히 북부권,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사태 지도를 제작을 하고 또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서 산사태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2부 이슈 오늘 시간에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비극 없어야 할 텐데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산사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걸까요?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교철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교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호우 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우리 정교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산사태와 토성류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극한 강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당 50mm 이상 오는 거, 시간당 30mm 이상 오면은 집중호우란 말을 쓰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거죠. 그렇죠. 첫째는 그렇고요. 예. 첫째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예상외로 가을보다는 많이 와서 그렇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비가 와도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 있고 무너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비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역적 지질이나 지형 이런 문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원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 지역 자체가 보면은 산사태 토성류 취약 지역이로 안 돼 있는데 예. 지금 그 산사태 토성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에 이 지역 자체가 인위적인 어떤 조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개간이나 예. 이런 것들을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한 세 가지로 집중호우하고 예. 그다음에 이 지역적 지질이나 지형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인위적인 그 조각 특히 이제 개간이나 도로 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고 산사태라는 말을 넘어서 산홍수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이번 산사태 원인을 두고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개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지역에 뭐 태양광 시설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산홍수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넓은 유역에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어차피 제일 낮은 계곡으로 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모인 물 자체가 결국 넘치면은 이제 홍수란 말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전문용어로는 일반적으로 돌발 홍수란 말을 써요. 아, 돌발 홍수요. 예, 돌발 홍수란 말은 이제 갑자기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유역에 떨어진 비들이 지표를 흘려서 대부분이 계곡으로 모이면은 이제 산의 흙이나 돌을 아니면 잡목들을 다 이렇게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돌발 홍수란 말을 씁니다. 뭐 산홍수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산홍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돌발 홍수 이게 좀 더 적절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개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교수님. 개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위적으로 성토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절개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대부분의 그 잡목들은 다 없애버리고 뭐 밭으로 유실수만 심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태양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행히 이번에는 태양광 시설은 없었습니다만 예. 태양광도 그 문제가 좀 지역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지역은 태양광이 없었는데 예. 지금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작년에도 태양광 있는 곳에서 횡성인가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는 곳에 특히 예를 들어 이제 토양 심도가 깊은 곳에서는 예.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간이 손을 댄 곳에는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렇죠. 말이겠군요. 예. 그렇죠. 예. 자,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제가 올해부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가 예전부터 있긴 있었던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말이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극한 강우 관련해가지고 산사태 한번 연구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극한의 말이 사용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아마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시간당 50mm 이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시간 연속 강우 90mm 이상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렇게 사실은 온 적이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이걸로 분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산사태나 토성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금년에는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강우량은 증가하는데 강우 기간은 짧아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폭우가 예. 극한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아까 그 양승진 기자하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말을 좀 나눠봤는데, 이 예. 정체 전선 있잖아요. 비구름대가 예. 가로로 길게 아주 예. 비슷한 위도상에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바람에 온 예. 곳이 또 오고 계속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전문가들은 대기의 강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의 강. 그 강으로 계속 이제 정체 전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렇죠. 좁고 길게 예. 좁고 형성된 길게.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보통 기후위기라는 말이 전에는 뭐 북극 얼음이 녹는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진 그런 느낌이고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는 그 쌀 수출 금지령까지 내려서 뭐 전 세계 곡물값도 좀 들썩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기후위기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후위기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우리는 수렵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책을 못했잖아요. 예. 그때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후 변화가 크게 크지 않는 일정한 기후 변화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예. 정착하게 되니까 그는 농경지가 형성된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기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고 기후위기가 오므로 해서 기후변화가 심해진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농사 짓기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뭄, 홍수가 예. 지지배대로 막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식량위기도 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네. 우리 뭐 농작물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예. 심합니다. 홍수 피해도 심하죠. 예. 그것도 너무 속이 상하고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현재 집계된 것만 해도 수천 헥타르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던데. 맞습니다. 예. 자, 이러한 뭐 기후 위기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재난재해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재난재해 하면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홍수하고 가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 내에도 이제 동해안 쪽 4대 시군 있지 않습니까? 네. 울진, 영덕, 경주, 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사실은 가뭄이 심하거든요. 예. 현재. 예. 근데 그런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어떤 가뭄, 홍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수와 가뭄 대책 좀 더 대비책을 철저히 좀 세워야겠다. 말씀이시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가능성 커지면서 이렇게 재난 관리 체계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재해는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나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 예천이나 봉화나 문경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다른 어떤 경기도에 예를 들어 서울 경기도에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재해는 지역적 특이재해거든요.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가뭄,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후 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극한 강우에 의해서 산사태나 토성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지역에 시군 공무원이나 지역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예산을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가운데 영주 지역 한 곳을 빼면은 모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모두 13곳에서 일어났는데 한 곳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12곳은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사태 취약 지역 이 지정도 좀 총 재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첫째는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없었던 취약 지역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기후변화 때 지금까지 예천도 보면은 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강우가 비가 안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 방법도 어떤 변화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이번 예천, 영주, 문경, 봉화에서 보면은 7월 13일에서 19일까지 누적 강우량 보면 337mm, 351mm, 290mm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사태 재해로 이와 같이 산사태 재해로 봐서는 그 지역 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역 공무원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예를 들어 예천군이면 예천군, 영주시면 영주시, 문경군이면 문경시 이렇게 합심해서 전문가와 합심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그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각 지방 자치단체에 내려줘서 그 자치단체에서 뭐 시군, 뭐 읍면동 단위로 해서 뭐 취약지구 같은데 뭐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 개발은 관련해서 기술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국가 R&D로 하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바로 이제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곳은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정교철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불편한 얘기. 요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영부인들의 관한 뉴스가 정말 온통 도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하도 대통령이 엄하게 얘기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나라 일이 그냥 휙휙 바뀌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어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영부인의 외출은 굉장한 그 카메라를 몰고 다니고 하여튼 이러면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지금 뭐 수해나 또 그 초등교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 여론이 호도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정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예. 자, 어떤 모습이 가장 좀 문제시 된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낮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그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요?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길인데, 좀 후문을 통과해서 이제 제 연구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잘 아는 직원이 세우는 거예요. 그 후문 바로 앞에서. 그러고 나더니 그 바로 뒤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공직복무 감찰 중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이 땡볕에 교문 앞에 차 세워놓고 드나드는 차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직원으로서 그 제자리에서 올바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걸 감찰하고 있다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랄까 저는 이 형식 자체가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엘리트 공무원이 나와서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서울에서 여기 안동대까지 국무조정실 직원이 내려와서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원이 지금 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복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리를 이석을 했으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또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갔으면 출장 신고서를 내고 갔는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뭐 안동대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엘리트 공무원이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국무조정실이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복무감찰이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인지 잘 판단이 안 서면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렇네요. 저는 국무조정실 요즘에 왜 한창 뉴스 나오는 게 그 오송 지하차도 그쪽에 뭐 감찰 많이 한다고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쪽하고 전혀 상관은 이쪽 안동.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수해로 좀 흉흉해진 민심을 공무원들의 기강잡기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질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풀이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렇게까지 들었다. 국무조정실 사다 이런 직원들이 얼마나 많길래 안동대학교까지 와서 교수님들을 감찰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그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가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무지 직접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형식 자체가 저는 사실 그런 돌아와서는 연구실에 들어와서는 마치 위병소를 통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여기 근무하시면서 이런 적 처음이시겠네요. 처음이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버럭하셨습니까 혹시? 교수님? 아이고 참 그 공무원도 뭐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글쎄요. 그 말씀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요즘에 또 지난주 아주 큰 충격을 준 일이 바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정말 2년차 된 20대 젊은 교원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교원들이 엄청난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런 그 사례들을 릴레이 하듯이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사실 먼저 저는 지금 교육당국이나 수사당국이 한 점의 의혹 없이 이 사건을 잘 조사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일어나고 나서 엉뚱하게도 학생 인권 조례 탓에 지금 교권이 침해됐다는 그 얘기가 보수단체 쪽에서 나오더니 교육부 장관이 그걸 언급을 하고 오늘 아침엔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탓에 교권이 침해되고 이것이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다라고 지금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없고 좀 화가 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지목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제가 아마 앵커님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교육감이 이거를 좀 방어하려고 했던 그 사례를 한번 이 방송에서 다루면서 그때 지금 이제 그 조례 폐지 이유가 뭔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봤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떻게 대립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교권 침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종합적인 점검,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학생인권 조례를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한번 점검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나도 엉뚱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 여당이 학생 인권을 조금 낮추면 교권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렇죠? 어느 한쪽을 내리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는 6개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경북 같은 데는 아예 없습니다. 이 6개가 대부분 또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입니까, 혹시? 그렇죠. 이게 지금, 한때 거의 모든 교육감이 진보, 성향의 그런 그 교육감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전이었죠. 이번 바로 전에. 이전하고 그 전에도 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럼 학생 인권을 어떤 이제 통해서 우리도 이제 교육을 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역으로 지금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그런 그 기약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을 이제 직접 우리 예천 대통령이 다녀가셨는데 그 대응에서 또 아쉬움을 좀 느끼신 것도 있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경북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거는 유례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와서.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 현장에 오셔가지고는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마치 남일처럼 산사태를 언급하고 또 그리고 돌아가서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모조리 삭감해가지고 수해복구에 투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정을 뭔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그리고 또 책임지는 분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를 그냥 마음대로 쓰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공금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데나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신 건지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뭐 보조금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돌린다. 이게 사실 지난주 내내 아주 뜨거운 감자였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고 이거는 현재 실정법으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죠, 대통령이. 일단은 보조금을 다 수거한다든가 삭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게 사실 비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수해복구 비용하고 이 보조금 비용하고는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비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 보조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수해복구에 이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책을 내놓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책임 전가의 리더십이 아닌지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대충 얘기가 이제 대략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결론 말씀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 3가지 정도의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국정의 혼선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호도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나서도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소신대로 또는 그 소신을 넘어서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한 의지대로 이 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상당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오늘자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쓴 칼럼을 보면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한 거를 좀 봤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으로 전락한 그런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이런 국정의 혼선이라든지 국정 마비 또는 국정 실종과 같은 이런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뭔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그러니까 어느새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대한제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왕국으로 바뀐 거죠. 왕국으로 바뀐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이 코너 시작하실 때 뭐 어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정 국가가 돼가는 그런 듯한 그러니까 뭐 시스템과 법률로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엉뚱하고 너무 좀 느닷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좀 느끼실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뭐 4년 남았으니까요. 또 변화된 그런 정부 여당의 모습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느 국민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또는 이 국정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